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전 세계 해운업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가 탱커선 98%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그리스 선박 무역 에너지 전문 매체 나프티카 크로니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아시아 조선소를 중점으로 그리스 소유 선박의 48%는 한국에서, 31%는 일본에서, 21%는 중국에서 건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익을 내는 탱커는 석유류, 당밀, 화학약품 및 유류 등을 용기에 넣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는 화물선을 의미하는 데요. 전통적으로는 유조선과 화학선으로 구분이 됐지만 최근에는 황산, 질산 등을 운반하는 케미컬 탱커까지 포함하고 있죠. 조선업에서 한국의 입지는 정말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선주에게 경제적으로 훌륭한 파트너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그리스 내 전 세계 탱커 수입액은 1억 5,600만 달러인데 이 중 98%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됐습니다. 올해 그리스 조선업은 LNG 추진선과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량이 증가될 전망이라 한국 조선소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지난 18일 코트라 키이우 무역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전체 발전 용량의 44%에 해당하는 원전이 파괴됐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원전 산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원전 생태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우크라이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3세대 원전 AP1000을 도입해 총 9기를 지을 예정인데요. 1기당 추정 비용은 약 5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 아톰과 협력하며 우크라이나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4년에서 2025년 농축 우라늄 공급량 증대 방안 논의, 또 핵연료 생산 공급 협력 모색 등을 꾀한다고 하네요. 미국 콜텍 인터내셔널도 우크라이나에 2029년 3월까지 최대 20기의 SMR 160을 건설합니다. 또 캐나다 키네코는 에네르고 아톰과 우라늄 계약에 서명했고요. 영국 롤스로이스도 470메가와트 용량의 SMR 구축도 살피며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빠질 수 없죠.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프랑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고 또 비용이 저렴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오데사 지역 내 원전 건설 재개에 참여하거나 미국 SMR 회사와 협업하는 등 한국 업체들의 진출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많이 받는 경제 일정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거든요. 이쪽이 지금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영국 런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반적인 인프라가 많이 파괴가 됐고요. 이 재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프라가 많이 파괴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전 인프라가 많이 파괴됐다고 해요. 44%에 해당하는 원전이 파괴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주목받는 이 자포리자 원전, 유럽 최대 원전이죠. 여기는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원전 생태계, 이거는 러시아에 철저하게 의존을 해왔습니다. 원전 모델 자체가 소련식이고요. 핵연료의 전량을 러시아로부터 조달을 해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생태계를 다시 조성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이때도 러시아에 의존을 하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러시아와는 원수가 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완전히 서방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업체들의 진출도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원전 기간에 원전 기술력이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게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주목받는 게 이 SMR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는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아직까지는 좀 곤란한 점이 많다고 해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 역시 소형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소형이니까 공간이 덜 필요하고 당연히 비용도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장소의 제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겠죠.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요. 금방금방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장점들을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는 아주 걸맞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MR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앞서 있는 상태지만요. 우리나라도 기술력으로 치면은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상용화, 경제성 있는 상용화를 누가 먼저 할 수 있느냐, 이 경쟁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겠죠. 이게 지난 3월에 나온 자료인데 당시에는 7,500억 달러, 지금은 이거보다 더 늘었습니다. 9천억 달러 정도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200조 원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2차 대전 이후의 마셜 플랜보다 훨씬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토목 건설 그리고 플랜트 이런 것들의 수요가 나올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게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원전 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SMR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 회사들이 어떤 경쟁력을 많이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거든요. 찾아와가지고 국내 기업들과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수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 어떤 걸까? 역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가디언지에서 갖고 왔는데 가디언이 연일 이런 전황들을 보여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했다는 점은 공식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진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러시아는 격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진격을 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조금 더 신뢰도가 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전적으로 다 인용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진전만 있었을 뿐이지 지금 뭐 방어선을 뚫었다든지 이런 극적인 전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언젠가 전쟁이 끝나긴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는 다름 아닌 돈이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재건 사업의 재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각국 정부 그리고 EU, 세계은행, IMF, 그러니까 서방이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의 원조 차관 투자, 그러니까 돈을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러시아의 배상금,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MOU들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MOU는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일 뿐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그리고 잘해보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든지 변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흐지부지 되는 MOU들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자금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침몰할 수도 있고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은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은 그 업종의 규모 그리고 수출 현황 같은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테마성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곽광을 받은 어떤 건설 기계 업종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주가 이어진다고 해도 관련 업종들의 실적 개선 같은 것들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테마성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기회가 온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는 재건의 수혜를 기대할 만한 기업들인지, 그리고 그 업종의 업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실적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